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지금 단기 상승폭이 컸던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분석을 예측 도구로 사용하면 망하지만 예측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확률로 따져본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말씀드렸듯이 60주선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뭐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황상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통계가 승리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항상 요거는 명심하셔야 될 게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입니다. 잘 모를 때는 항상 최악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 가장 주가가 나쁘고 이 불확실성이 끝나면 정말 최악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자리 최악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은 게 나왔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회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나오는 상태니까 불확실한 거고 나오면 뭔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버티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돈이 풀리는 규모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주 장기간의 큰 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돈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 HTS에서는 안 나오니까 여기 이미지를 보면 다우지수 100년간 100년간 다우지수를 보면 뭐 그림을 굳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림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기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 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보면 항상 돈이 풀리면 오르게 된다. 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을 때는 뭐 거의 100만 명씩 하다가 요즘은 이제 25만 명으로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으니까 아동복 가격이 내려가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아동복과 지금의 아동복은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앞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집값이. 근데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개념이 보통 이제 무주택자들이 생각하는 집값은 이걸 생각을 하는데 보통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정도에서 완만하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으로 통제가 되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우깡? 뭐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새우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그 통화 가치에 기반한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화 가치로는 새우깡이 싸면 500원 정도 하고 비싸면 2,000원 정도 하는데 새우깡 먹는 사람들이 많네 아니면 경쟁 상품이 없어서 공급을 조절을 하네 이러면 이제 2,000원이 되는 거고 경쟁사가 새우깡이랑 똑같은 제품을 500원에 팔고 600원에 팔고 해도 남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범위인 거지 공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통화 가치에 따라서 항상 항상 이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큰 전제로 주식을 봤을 때 그럼 주식은 왜 맨날 우상향하지 않느냐?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 잘 자본주의가 잘 발달돼 있고 시장 경제가 잘 발달돼 있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시장이 아니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 뭐 아주 뭐 표현하자면 금수저 국가. 그런 국가에서 주식이 주식 굳이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가가 계속 통화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 거기에 기업은 복리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연간 자산의 한 10% 정도로 이익을 본다. 그러면 100억짜리 회사가 다음 연도에는 110억이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121억이 되고 이렇게 불어나는데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이익이란 게 더해지니까 사실 이 통화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왜 한국 주식은 안 되느냐? 뭐 걸핏하면 주식 찍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주식을 안 찍어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냐? 뭐 포스코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걸프전 이런 전쟁 그리고 이번 코로나는 전쟁 이상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 수십 년간 강세장이 온다. 그런 믿음을 갖고 다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석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는 종목들은 뭡니까? 결국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영업이익으로 돈을 버는데 굳이 외부에서 주식을 찍어서 왜 조달을 하냐? 이런 숫자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걸핏하면 증자하고 걸핏하면 전환사채 찍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뭐 버티겠습니까?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당장은 뭐 재미가 있겠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 결국은 실적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은 그 토지가 재평가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숫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정상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당장은 재미없고 그게 틀린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그게 맞는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일천선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중단한 이후에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데 분명히 시장하고 이 환율하고는 역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동조화가 아주 정교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환율 1296원을 찍었을 때 환율 지수가 이때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지수가 최고점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환율하고 큰 틀에서는 분명히 역동조화인데 짧게 보면 지수는 올랐지만 이 기간에 원하는 약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또 뒤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달러 강세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부정적 관점보다는 그 변동의 정도를 감안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당장은 이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수급 개선이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 이런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녹화를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 크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뭐 들어올 돈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 기간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니 그걸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틀 남겨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뭐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뭐 다른 투자건을 권유를 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 몰입을 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게 뭐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또 그런데 또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나쁜 어떤 기운을 또 전달해 드리기는 싫어서 그래서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NHN 복스는 한번 제가 이거는 본다는 개념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비판을 하면 정말 누구라도 나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NHN 복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서 잘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는 뭐 한 10,000원에 팔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갔으니까 이게 좀 불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뭐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고 여기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100% 아니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감정을 표출하는 게 여러분들께 하등 좋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그거를 다루고 또 생각하는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포스코는 물적 분할하고도 당장은 상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반응이 양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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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한 몇 년 괜찮아졌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젠텍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러시아가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뭐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의 기원이 이 키예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이게 몽고 친일 때 초토화가 되면서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는데 이 키예프가 자기네들 발원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사실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똑같고 그리고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어떤 이 공동체를 되살려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를 빼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또 우크라이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흑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르헨티나에 견줄 정도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 정치만 안정이 된다면 꽤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되고 서구권하고 교류를 하면서 더 잘 살게 된다면 러시아보다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한 절반 정도는 친러, 그 절반은 반러였는데
요 크림 반도가 독립을 하고 여기는 거의 칠러가 100%입니다. 독립하고 이 부분이 이제 러시아에 편입이 돼 버리면서 칠러보다 이제 반러가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걸 통제를 하려면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도 미국이나 영국이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커질 수도 없고 어떤 영향도 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에너지 가격이 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그럴 만큼의 어떤 큰 사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물론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식 투자에 어떤 변수가 있는 걸 생각을 하고 나름 이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를 본 상태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노레이가 다음 차례일지는 모르지만 NHN 복수가 1년 만에 올랐습니다. 제노레이가 오른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제노레이가 IR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박람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 주변 분들이 참석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들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물론 주가는 회사가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맞춰지는 게 그러니까 산책하는 개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갇히는 사람, 개는 산책하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산책하는 강아지. 그러면 언제는 뭐 가치보다 한참 앞서갈 때도 있고 한참 뒤처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뭐 정부 발주 물량,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코로나 때 빼고는 계속 성장을 했었고 코로나 부분이 조금만 약해지니까 또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이 특수성을 가진 의료 장비인데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제품 가격이 절반에 성능이 더 좋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간 좋아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이 짜증은 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A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거부터 처음에 말씀한 NHN 복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NHN 복수 고점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자연스럽게 저절로 상승했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작전 세력이든 뭐든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데 이게 인위적인 게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의 전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직전이 최저가. 이때 사람들이 횡보하면서 짜증이 났다가 이 최저가 가면 화가 나서 그냥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쫓아오게 급등. 그러면 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없었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NHN 복스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10,000원에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10,000원에 대량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럼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 얻어맞고 죽느냐 아니면 더 올려서 사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올려서 사는 걸로 선택을 했을 거고, 그래서 더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서 탁탁 탈탈 털어먹습니다. 탈곡기에 넣어서.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서 뭐 종목 볼 필요도 없다. 그날 거래량 제일 터지는 종목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나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사람들입니다. 불구덩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요때 얻어 터진 물량이나 요때 매집했던 물량이나 매집했던 거나 요때 털어먹습니다. 그러면 자, 10,000원에 많은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았는데, 아, 그때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돈이 얼마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0,000원에 안 팔았으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안 파니까 이렇게 가고, 안 파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안 파니까.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왜 올려줍니까? 여러분들이 팔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샀거나 자기들이 샀거나 차명으로 샀거나 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주가 올려주는 겁니다. 왜? 올라가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올라가면 거래량만 붙여놓으면 바보들이 와서 사주니까. 거기에 물론 그럴싸한 재료가 있어야겠지만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안 팔았으면 안 올라갑니다. 파니까 올라가네.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때 안 팔았으면 뭐 그때 얘기가 잘못됐다.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고 다음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시장의 주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상한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평소에 거래가 없다. 왜 갑자기 거래가 터지지? 아무 소식도 없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주식을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았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팔고 딱 버텨야 되겠네? 안 팔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제 잠깐이지만 어제 이 가격에 있었던 시점에서 NHN복스 주주 전체가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손실이 없는 최고가니까. 뭐 그게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의 어떤 자양분을 거름 삼아서 더 커간 거니까. 물론 뭐 그걸 물량을 받은 사람들 처리해야 되니까 더 올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 평생 남을 원망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결국 판단은 내가 하는 건데 누가 팔아라 했다고 저 새끼만 팔아라고 안 했으면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야. 그런 가정은 진짜 답답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이 안 팔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안 팔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주가를 올려줍니까? 물론 이 과정들에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쳐서 못 견디니까 파는 건데 만약에 이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 몇 달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요 주가 변동에 호흡을 같이 했다면 도저히 못 버팁니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때 안 팔았으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데 시간 낭비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대형주는 또 얘기가 다르지만 뭐 시가총액 한 5천억 이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뭐 코스닥에서 성공을 한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보면 아주 뭐 벤처 기업이었을 때 있다가 주가가 상승했고 주가만큼은 아니지만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은 그동안 이익이 누적되면서 커졌고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으로 줄어들어서 지금의 서울 반도체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코스닥 고평가 종목이 주가가 한 4분의 1 통락 나고 그동안 계속 돈을 벌어서 드디어 저평가가 됐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 그 LG 이노텍이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LED 쪽에서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줄어든다는 부분, 이 경쟁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한국 증시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경쟁이 심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하고 경쟁이 심하면 그건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업종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도 기아차랑 한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조 조정을 해서 경쟁을 줄인다, 주가 상승이 된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반도체는 과거에 비해서 경쟁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LG 이노텍도 사업을 접었고 중소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뭐 루멘스도 곧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 반도체가 가격 매력이 있는데 경쟁이 줄어들었고, 근데 오히려 매력은 더 높아졌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뭐 타이밍을 잰다고 하면 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가격만 놓고 본다면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예, 포스코는 물적 분할한 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포스코 지주사가 출범하고 포스코가 물적 분할을 100% 자회사가 되는 거랑 포스코가 그냥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거랑 물론 뭐 법인이 별도 법인이니까 별도 회계도 되고 뭐 다르겠지만 사실 가치 측면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인적 분할을 해서 이 사업회사의 지분이 적으니까 사업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시장에서 사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뛰지 않겠냐. 요런 관점에서 관심을 보인 거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포스코하고 포스코 지주회사하고 나눠 가지고 자리만 더 많이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낙하산만 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뭐 밥그릇만 늘린 건데 그만큼 포스코 주주들에게는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손해를 보게 되는 예, 그런 겁니다. 테라젠 이텍스. 어, 물, 11,000원.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11,000원에 사셨으면. 근데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터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HN 벅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래량 아닙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누군가 뭔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이게 지금 주가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올릴 만한 게 있느냐? 뭐 이만큼 내려서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유전자 기반해서 예측, 뭐 진단, 예방, 신약 개발, 제약 뭐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은 아니고 한물 같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제약 바이오가 선호도가 높은데 주가 많이 떨어진 이 바닥권에서 뭔가 거래량이 터졌다?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환사채 30억짜리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소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주가를 올릴 거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주식으로 나올 만한 게 줄어들고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졌고 이제 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만약에 비중이 5% 이하이시면 그러면 지금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매물대는 8,50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단가를 이 이하로 맞춰 놓으시면 좀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서. 어, 아이고,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는데, 일단 이 종목은 시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시세가 끝났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아서 뭔가 다른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 올라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딱히 동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거래량을 실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이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단기간에 털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서가 좋은 회사고 이익을 꾸준히 내고 이익을 축적해가는 회사지만 당장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 자체도 깨졌고 그래서 한참 동안 기대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A루터. A루트는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마술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회사가 연결로 잡히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재무제표상 1,400억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예, 손실을 이만큼 털어내고도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870억이니까 저평가다. 그리고 지금 434억 전환사채가 만약에 되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최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이게 이런 거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 며칠까지 계속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않을까. 11월 22일에 했으니까 635면 조금 더 조정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월 21일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주가 부양을 하지 않을까. 부양해서 털은 먹어야 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어야 회사도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거니까 좋은 거고 주주들도 그거 한다고 올라가야 조금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거 전환사채 털고 좋은 거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그냥 거래만 터지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받아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안타깝다는 생각은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마지막으로 음, 예, 제노레이 아까 언급은 했는데 흐름 자체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버행 이슈밖에 없는데 그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앞에 뭐 회사가 좋아지고 이런 건 당연히 말씀드린 거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 오버행 이슈가 이 60주선의 방향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60주선이 1년보다 조금 깁니다. 그럼 1년 좋았다가 1년 나빴다가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하고 나빠지는 거 여기를 기점으로 하고 이렇게 잘라가면 내년 한 3, 4월 정도에는 주기가 다시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희망사항이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 다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을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청소가 된 느낌인데 계속 당장 재미없지만 계속 그렇게 가치 투자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고
물론 불량식품 테마주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급등주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어쨌든 메인일 수가 없는 거. 중심은 가치 투자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불량식품은 조금씩 그냥 아주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불량식품에 수익 나면 좋은 거고 수익 안 나도 뭐 많은 거고 이런 정도로 하시면 괜찮은, 앞으로 초인플레이션 시대,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전개가 되면 결국 지금의 5만 원짜리는 나중에 5천 원짜리밖에 안 될 건데 주식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의 또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길게 보면 주식 투자가 아주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비극이라서 문제지 계속 해 나갈 만하다. 한국 증시가 개떡 같은 부분은 있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시각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또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